미국 텍사스의 커뮤니케이션즈 수석 엔지니어가 한국의 제안을 듣고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20년간 모하비 사막에 버려진 고철 항공기 9대를 2천억에 사가겠다니, 게다가 이걸로 세계 최고 초계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3초간 침묵하더니 폭탄 선언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이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려 한다면서 기술 지원을 거부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전 세계 항공업계가 포기한 기술을 완성해놓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5년 운영 후 20년 방치된 기체의 수명을 완전한 제로 상태로 되돌리는 기술 말이죠. 심지어 27년에는 이 기체가 러시아 잠수함을 70시간 추적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드는 대박 성과까지 거뒀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그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텍사스 와코에 있는 커뮤니케이션즈 통합 시스템 부문에서 항공기 개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벌써 항공업계에서 25년째 일하고 있는데요. 주로 퇴역한 군용기를 현대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일을 맡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이 일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낡은 걸 고치는 일이니까요. 2010년 3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는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라는 초계함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거였습니다. 승조원 4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해군 출신이라 그 참혹함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함정이 두 동강나며 침몰하는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말이죠. 뉴스에서는 한국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인데 해상 초계 능력이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체 해역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최소 32대의 해상 초계기가 필요한데 고작 16대만 보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대부분 노후화된 기체들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P3C 신형 초계기의 가격이었습니다. 대당 684억 원이라니 한국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록히드 마틴이 이미 1990년에 생산 라인을 폐쇄한 상태라 신규 구매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급해도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말이죠. 그때만 해도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력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복잡한 항공기 시스템 개조 같은 고도 기술은 미국이나 유럽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년 전 브라질 프로젝트에서 뼈아픈 실패를 겪은 후로는 더욱 보수적이 되었고요. 그때 제가 설계한 시스템이 통합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켜 전체 프로젝트가 무산된 적이 있거든요. 사실 L3에서도 한국과는 몇 차례 협력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순한 부품 공급이나 기술 자문 수준이었죠. 본격적인 기체 개조 프로젝트를 아시아 국가와 진행한 적은 없었어요. 더욱이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해상 초계기 개조 작업은 말이죠. 그날 밤 아내 사라에게 천안함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라도 항공우주 엔지니어라 상황의 심각성을 금방 이해하더군요. 한국이 어떤 해결책을 찾을 것 같아? 사라가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타당한 옵션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몇 달 후 한국이 우리에게 놀라운 제안을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2010년 6월 회사에 긴급회의 소집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중요한 손님들이 온다는 소식이었어요. KAI라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국방위사업청에서 대표단이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주제는 P3 해상 초계기 관련 기술 협력이라고 하더군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국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앞자리에 앉은 분이 KAI의 김철수 박사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군요. 생각보다 젊어 보였지만 말투에서 상당한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옆에는 방위사업청의 박민정 과장이 앉아 있었고요. 영어가 상당히 유창했습니다. 김철수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P3B 기체를 P3C 수준으로 개조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업그레이드 작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애리조나 데이비스 몬탄 공군기지 AMARC에서 퇴역 기체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AMARC라니 저희가 항공기 무덤이라고 부르는 그곳 말이죠. 거기는 말 그대로 더 이상 쓸모 없어진 기체들이 사막에서 영원한 잠에 빠져 있는 곳입니다.
완전히 폐기된 잔해부터 언젠가 부활할 날을 기다리며 모스볼 처리된 기체들까지 온갖 항공기들의 마지막 안식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체들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철수 박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P3B 중에서 1966년과 1967년에 제작된 기체들을 선별할 계획입니다. 총 9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체들은 미 해군이 평균 25년 동안 혹사시킨 후 퇴역시켜 사막에서 거의 20년간 방치된 것들이거든요. 한 개 수명인 1만 5천 시간에 거의 다다른 노후 기체들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고철 덩어리나 다름없는 상태였죠. 그런 기체들을 어떻게 다시 살려내실 생각이세요? 제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철수 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완전히 분해해서 주요 구조재를 보강한 후 재조립할 겁니다. 기체의 유효 수명을 완전한 제로 상태로 되돌리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발상이었습니다. 보통은 부분적인 개조나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분들은 아예 기체를 새로 태어나게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주익과 수평 안정판 같은 주요 구성품을 교체하고 보조익, 플랩, 승강타, 방향타 같은 구조재도 모두 개조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민정 과장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유압 시스템, 연료 체계, 여압 장치 등 항공기의 모든 시스템을 교체하거나 정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최신 미션 컴퓨터와 신형 임무 장비를 통합하고요.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엄청난 기술적 난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과연 경제성이 있을까 싶었고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으셨나요? 우리 팀장이 물었습니다. 총 1,949억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박사가 대답했어요. 기체 9대에 그 정도면 대당 200억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죠. 신형 P3C가 684억 원인 걸 생각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한국의 기술로 그런 대규모 개조 작업이 가능할까? 특히 항공전자 시스템 통합 같은 복잡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5년 전 브라질에서 겪었던 악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동료들과 이야기해보니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야심찬 계획이긴 한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아시아 쪽 기술력이 그 정도까지 올라왔나? 저 같은 의구심들이 나왔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생겼어요. 정말 가능하다면 항공업계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프로젝트가 될 테니까요. 2010년 8월 드디어 한국팀과 함께 애리조나 데이비스 몬탄 공군기지로 향했습니다. AMARC 정식 명칭은 제309항공 우주정비 및 재생전대라고 하는 곳이죠.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지만 갈 때마다 기분이 묘했어요. 한때는 하늘을 누볐던 수많은 항공기들이 이제는 사막의 햇볕 아래 조용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말이죠. 김철수 박사와 그의 팀원들은 생각보다 침착했습니다. 이상호라는 베테랑 정비사는 40년 경력답게 기체를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더군요. 저 기체는 엔진 마운트에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하면서 멀리서도 정확히 상태를 파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AMARC 담당자가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P3B 구역은 이쪽입니다. 현재 약 50여 대가 보관되어 있는데 대부분 상태가 솔직히 말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사막의 강렬한 자외선과 모래바람에 20년간 노출된 기체들은 정말 비참한 모습이었거든요. 페인트는 벗겨져 있고 일부 기체는 부품이 뜯겨나간 상태였습니다. 캐노피는 뿌옇게 변색되어 있고 랜딩 기어는 녹이 슬어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시 살려낸다는 거지? 그런데 한국팀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김철수 박사는 기체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서 뭔가 체크리스트에 표시하고 있었어요. 이상호 정비사는 기체 밑으로 들어가서 구조재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고요. 이 기체는 어떠세요? 제가 5161번 기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김철수 박사가 대답했어요. 외관은 좋지 않지만 주요 구조재는 생각보다 견고하네요. 스트레스 크랙도 허용 범위 내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겉보기엔 완전히 고철 같았는데 이분들은 뭔가 다른 걸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시는 건가요?
이상호 정비사가 설명해줬어요. 주날개의 스파 상태, 동체 프레임의 피로도, 랜딩 기어, 장착부의 구조적 건전성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엔진은 어차피 교체할 예정이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냥 폐기물 같았지만 이들은 마치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는 것처럼 기체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기체들을 둘러본 후 한국팀은 최종적으로 9대를 선별했습니다. 1966년 제작 기체 2대 5213, 5219, 1967년 제작 기체 7대 5161, 5163, 5165, 5166, 5168, 5195, 5206이었어요. 이 중 5195는 부품 조달용, 나머지 8대는 실제 개조용이라고 했습니다. AMARC 담당자도 감탄하더군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체를 선별하는 팀은 처음 봅니다. 보통은 외관만 보고 판단하는데 구조적 건전성까지 파악해서 고르시네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 한국팀이 단순히 싼 기체를 사러 온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이들은 명확한 비전과 기술적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년간 방치된 기체들 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들을 골라낸 거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철수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 기체들을 신규 수준으로 복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기체의 뼈대가 살아있다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 말에 담긴 확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들었어요. 만약 이 프로젝트가 실패한다면 한국은 2천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되고 우리 L3도 평판에 타격을 입을 테니까요. 다음 날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총 9대, 1949억 원. AMARC 역사상 가장 대규모 중고기 거래 중 하나였어요. 김철수 박사가 펜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도전이 성공하기를,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실패를 목격하지 않기를 말이죠.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정말 모든 게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요. 한국팀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저에게는 부럽기도 했고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해낼 수 있을까요? 계약 체결 후 일주일 만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펜타곤에서 갑자기 기술 이전에 제동을 걸어온 거예요. 국방부 산하방산보안청에서 공문이 날아왔는데 내용인즉 민감한 군사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 레이놀즈 로키드 마틴 국제영업부장이 우리 회사로 직접 찾아왔어요. 그의 첫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이클, 이 한국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해봐야겠어. 그는 평소보다 훨씬 딱딱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레이놀즈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P3의 대잠전 시스템, 소나 분석 알고리즘, 전자전 대응 기술. 이런 것들이 한국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워싱턴의 판단이야. 저는 어이없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제공하는 건 40년 전 기술이 대부분인데 뭘 그렇게 걱정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팀과 이미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제가 항의했습니다. 레이놀즈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계약 해지 조항이 있잖아. 안보상 이유로 정부가 제재하면 무효가 되는 거야. 바로 그날 오후 김철수 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 씨, 갑자기 핵심 부품들의 수출 허가가 보류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펜타곤의 우려, 로키드 마틴의 압력,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한 의혹까지 말이죠. 김철수 박사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네요. 우리는 미국의 우방국인데. 그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도 제대로 안 됐는데 벌써 정치적 장벽에 부딪힌 거잖아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로키드 마틴에서 P3 관련 모든 기술 자료 접근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퇴역기 정비 매뉴얼까지 제공을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저는 상사에게 항의했습니다. 40년 된 기술을 가지고 뭘 그렇게 민감하게 굴어야 하나요? 하지만 상사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마이클,
우리도 록히드 마틴과 계속 일해야 하는 입장이야.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는 없어. 한국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게 어떨까? 그 순간 저는 5년 전 브라질 프로젝트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상업적 이유로 프로젝트가 무산됐었거든요. 그때의 좌절감과 죄책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김철수 박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이번엔 목소리에 낙담이 아니라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이클 씨, 우리끼리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호텔에서 만난 김철수 박사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기술 자료가 없어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이미 P-38대를 20년간 운용하면서 충분한 노하우를 쌓았거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핵심 시스템 통합 기술 없이 어떻게? 우리만의 방법이 있어요. 김철수 박사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IAI와 레이더 협력을 논의 중이고 국내 기업들과도 전자장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팀이 단순히 미국 기술을 베끼려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려 한다는 걸 말이죠. 그들의 자립 의지와 기술적 야심이 저에게는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L3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철수 박사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기체 구조 분석과 기본적인 개조 키트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미국의 기술 독점주의가 옳은 건지, 동맹국에 대한 이런 견제가 과연 필요한 건지 말이죠. 그리고 한국팀의 당당한 모습이 저에게는 부끄러움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가서 상사에게 말했어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한국팀을 도울 거예요. 상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줬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위기는 한국팀의 굳건한 의지와 저의 작은 용기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한국팀이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후 저는 심한 내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5년 전 브라질에서 겪었던 참혹한 실패가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2005년 브라질 공군의 P3 현대화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주요 시스템 통합을 담당했었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설계한 항공전자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된 거예요. 문제는 서로 다른 제조사의 장비들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레이더, 통신장비, 항법 시스템이 서로 간섭을 일으키면서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는 현상이 반복됐어요. 저는 몇 달 동안 밤잠을 못 자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무산됐고 브라질 정부는 엄청난 손실을 봤어요. 저는 회사에서 책임을 추궁받았고 한동안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때의 죄책감과 좌절감이 지금도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아내 사라가 제 상태를 걱정하더군요. 여보, 요즘 밤마다 악몽 꾸는 것 같은데 괜찮아?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한국 프로젝트가 또 실패할까봐 무서워. 브라질 때와 똑같은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사라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때와는 다르잖아. 브라질은 우리가 모든 걸 책임져야 했지만 이번엔 한국팀이 주도하고 있어. 당신은 조언자 역할만 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마음이 쉽게 놓이지 않았습니다. 한국팀이 아무리 자신감을 보여도 항공기 시스템 통합은 정말 까다로운 일이거든요. 특히 40년 된 기체에 최신 장비를 접목시키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며칠 후 김철수 박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 씨, 기체 분해 작업을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저는 즉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KAI 사천 공장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거대한 경납고 안에 P3B 기체들이 완전히 분해된 채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해부학 교실 같았죠. 이상호 정비사가 저를 안내했어요. 여기 보시면 주날개 스파에 미세한 크랙이 발견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저는 크랙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건 완전히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보강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워요.
그러자 이상호 정비사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새 스파를 주문해놨습니다. 우리는 모든 주요 구조재를 교체할 계획이거든요. 저는 감탄했어요. 이들의 철저함과 준비성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브라질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어요. 김철수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기체를 단순히 수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재제조하는 겁니다. 뼈대만 남기고 모든 걸 새로 만드는 거죠. 작업장을 둘러보니 정말 그랬어요. 동체 프레임은 하나하나 검사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모두 교체하고 있었고, 날개는 아예 새로 제작한 것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신규 기체를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철수 박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맞습니다. 우리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기체 수명을 완전한 제로 상태로 리셋하는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브라질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저희는 기존 시스템을 최대한 살리면서 새 장비를 덧붙이려 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팀은 아예 처음부터 다시 만들고 있었어요. 젊은 엔지니어 정수연 씨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마이클 씨, 전자 시스템 통합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서로 다른 제조사 장비들을 연결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뭘까요? 바로 브라질에서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신호 간섭과 타이밍 동기화가 가장 큰 문제예요. 특히 레이더와 통신 장비 사이에서. 정수연 씨는 열심히 메모하며 들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 제어 컴퓨터를 여러 개 두면 어떨까요? 하나가 문제 생겨도 다른 것이 백업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브라질에서 제가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바로 그 아이디어였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구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저희는 이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성공했어요. 정수연 씨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8개의 CPU로 구성된 시스템을 설계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한국팀의 진짜 실력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제가 실패했던 지점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해답을 찾아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사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한국팀이 정말 대단해. 우리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창의적이야. 사라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럼 브라질 때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되겠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를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며칠 더 머물면서 KAI 팀원들과 깊이 있는 교류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술 자문차였는데 어느새 이들의 열정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김철수 박사는 정말 인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서울대 항공공학과를 졸업하고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학력보다 더 놀라운 건 그의 실무 경험이었어요. 지난 20년간 한국의 모든 항공기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특히 KT-1 기본훈련기와 T-50 고등훈련기 개발에도 핵심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마이클 씨, 우리나라는 항공산업 역사가 짧지만 그만큼 배고픔이 크다고 생각해요. 김철수 박사가 점심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선진국에서 30년 걸려서 이룬 걸 우리는 10년 안에 해내야 하거든요. 그의 말에서 절실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굳건한 자신감도 있었죠.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우리 해군의 절박함을 직접 느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상호 정비사는 또 다른 타입의 매력이 있었어요. 40년 경력의 베테랑답게 기체를 보는 눈이 정말 예리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비행기에 매료되어 공군 정비병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길만 걸어온 진짜 장인이었거든요. 이 볼트 하나도 그냥 조이는 게 아닙니다. 이상호 정비사가 P3 엔진 마운트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토크가, 조이는 순서, 심지어 작업할 때의 온도까지 모두 중요해요. 이런 세부 사항들이 모여서 비행 안전을 만드는 거죠. 저는 그의 장인 정신에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수준의 정비사를 찾기는 쉽지 않거든요. 특히 그가 젊은 직원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기술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민정 과장은 프로젝트 관리의 달인이었습니다. MIT에서 MBA를 받고 보잉에서 3년간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미국식 프로젝트 관리 기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매주 진도 점검 회의를 하고 모든 이슈를 실시간으로 추적 관리하고 있어요. 박민정 과장이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정말 체계적이더군요. 각 작업별 일정, 책임자, 위험 요소, 대응 방안까지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혹시 비용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부분 프로젝트가 예산 초과로 문제가 되거든요. 박민정 과장이 자신감 있게 답했어요. 매주 예산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3개월마다 전체 예산을 재검토합니다. 현재까지는 계획 대비 5% 절약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예산을 절약한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정수연 엔지니어는 가장 젊은 팀원이었지만 아이디어만큼은 가장 참신했어요. KAIST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삼성전자에서 2년간 일한 후 KAI로 온 경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이클 씨, CPU 8개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정수연 씨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그가 그린 시스템 구조도는 정말 정교했어요. 각 CPU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서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설계였죠. 만약 주 CPU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물었습니다. 즉시 부 CPU가 대신합니다. 전환 시간은 0.1초 미만이에요. 정수연 씨의 답변이었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당시 최신 P3C도 이런 백업 시스템은 없었거든요. 브라질에서 제가 고민했던 시스템 신뢰성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한 거였어요. 저녁 시간에 팀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들의 공통점은 강한 사명감이었어요. 단순히 일로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천안함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정수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초계기가 그런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철수 박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외국 기술을 베끼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기술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싶어요. 그들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 말이에요. 이상호 정비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마이클 씨도 우리 팀원이 다 됐네요. 한국말 배우실 생각 없어요? 모두가 웃었지만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정말 이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사람들을 만났다. 이들의 열정과 기술력이 브라질 때의 트라우마를 치유해주고 있는 것 같다. 이번엔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든다. 한국팀과의 만남이 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갑작스럽게 한미 항공기술 협력에 대한 전면 재검토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기술 보안 강화였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제임스 레이놀즈가 다시 우리 회사에 나타났어요. 이번엔 국방부 관계자까지 대동하고 왔더군요. 마이클, 상황이 심각해졌어. 이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해야겠어. 그의 어조가 전보다 훨씬 강경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제가 따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한국이 중국과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특히 군사기술 분야에서 말이야. 저는 어이없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잖아요. 게다가 이 프로젝트는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건데. 그게 표면적 이유일 수도 있지. 레이놀즈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기술은 한번 넘어가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거야. P3의 소나 기술이나 전자전 장비 같은 건 여전히 민감한 기술이라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한국팀이 얼마나 성실하고 유능한지 직접 봤는데도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한다니요. 게다가 그들은 미국 기술에 의존하기보다 독자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철수 박사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박사님,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요. 미국 쪽에서 기술 협력에 더 강한 제재를 가할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마이클 씨. 한국이 기술적으로 독립하려 할 때마다 이런 압력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철수 박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이미 핵심 기술은 우리가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이스라엘 IAI 이즈리얼 에크래프트 인더스트리즈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300km 탐지 범위의 해상 감시 레이더를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자신들의 기술 봉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낸 거니까요. 레이놀즈가 다시 화를 내며 찾아왔습니다. 이제 한국이 우리 경쟁사와 손잡고 있어. 이런 식이면 엘삼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한국의 대응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압력을 받을수록 더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정수연 씨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 씨, 저희가 80PU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해냈어요. 테스트 결과가 정말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어요. 어떤 성능이 나왔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보 처리 속도가 기존 대비 10배 향상됐고 하나의 CPU가 고장 나도 전체 시스템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심지어 동시에 3개가 고장 나도 작동합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이건 당시 최신 P30보다도 뛰어난 성능이었거든요. 미국의 기술 봉쇄가 오히려 한국의 기술 혁신을 촉진한 셈이었어요. 그런데 회사 내부에서도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상사가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마이클, 한국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는 게 좋겠어. 회사 입장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제공하는 건 기본적인 기체 구조 분석뿐이에요. 민감한 기술은 전혀 포함되지 않고요. 제가 항변했습니다. 그래도 리스크가 너무 커. 록히드 마틴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하고. 상사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답답했어요. 그날 밤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지원은 중단하더라도 개인적인 자문은 계속하기로 한 거예요. 브라질에서의 실패가 저에게 준 교훈이 있었거든요. 때로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건 말이에요. 김철수 박사에게 전화해서 제 결정을 알렸습니다. 회사 차원의 지원은 어려워졌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마이클 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위험한 일에 개인적으로 연루되지는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해낼 테니까요. 김철수 박사의 배려가 느껴졌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압력이 강해질수록 한국팀의 결속력은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짜 독립적인 기술 개발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P30K 프로젝트에 추가 예산을 배정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기체 개조를 넘어서 한국형 해상 초계기 기술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도전은 이제 미국의 견제를 넘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2010년 12월,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펜타곤에서 갑자기 한국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을 바꾼 거예요. 그것도 180도 완전히 말이죠. 국방부 차관보가 직접 엘삼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기술 유출을 우려하며 프로젝트 중단을 압박했던 바로 그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P30K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차관보의 첫마디였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죠. 제임스 레이놀즈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런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차관보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네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분명 한국 쪽에서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김철수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박사님, 미국 쪽에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마이클 씨, 우리가 작은 시연을 했거든요.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을 초청해서 말이에요. 어떤 시연이요?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P30K 프로토타입의 시스템 성능 테스트였어요. 특히 우리가 개발한 80PU 통합 시스템과 이스라엘 레이더의 성능을 보여줬죠. 김철수 박사가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12월 초에 부산 해역에서 실시된 시연이었는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다고 하더군요. 우리 레이더가 300km 밖에 잠수함 스노크를 탐지했어요. 기존 P30보다 탐지 거리가 50% 향상된 거죠.
게다가 정보 처리 속도도 10배 빨라서 실시간 표적 추적이 가능했고요. 더 놀라운 건 신뢰성이었습니다. 시연 중에 일부러 2개의 CPU를 다운시켰는데도 시스템이 전혀 멈추지 않았어요. 미군 관계자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직접 워싱턴에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며 이를 활용한 협력이 미군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김철수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중국군 잠수함 움직임 때문이에요. 최근 중국 해군이 서해와 동해에서 잠수함 활동을 크게 늘렸다는 정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군도 이를 감시하려면 한국의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제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견제하려 했지만 정작 중국이라는 더 큰 위협 앞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필수적이었던 거예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록히드 마틴에서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제안해온 거예요. 그것도 아주 파격적인 조건으로 말이죠. 레이놀즈가 다시 나타났는데 이번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마이클, 한국팀과 본격적인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싶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기술 목록을 정리해봤는데 제가 목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몇 달 전까지 극비라며 공개를 거부했던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P3의 고급 소나 알고리즘, 전자전 대응 시스템, 심지어 차세대 해상 초계기 P8의 일부 기술까지 있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뀐 거죠?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레이놀즈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 기술을 직접 보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어. 이들과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자체 해상 초계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우리가 아시아에서 기술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야. 그날 저녁 김철수 박사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박사님, 록히드 마틴에서 엄청난 협력 제안을 해왔는데요. 김철수 박사의 반응은 의외로 침착했어요. 고마운 일이지만 조건을 따져봐야겠네요. 우리가 원하는 건 기술 종속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이거든요.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 한국 기술을 무시했던 미국이 갑자기 손을 내미는 건 분명 저들만의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우리 조건도 있어요. 김철수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상호 기술 공유, 공동 개발, 그리고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는 프로젝트에서의 파트너십 말이에요.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뀐 셈이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기술 지원을 간절히 바랐던 한국이 이제는 대등한 파트너로서 조건을 제시하는 상황이 된 거죠. 정수연 씨도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마이클 씨, 유럽 몇 나라에서도 우리 8CPU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기술 협력 문의가 왔거든요. 한국의 P30K 프로젝트가 이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단순한 노후기 개조를 넘어서 새로운 기술 혁신의 모델이 된 셈이었어요.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미국이 이제는 협력을 간청하고 있다. 기술의 힘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다. 그리고 한국팀의 저력도. 이제 진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2011년 3월 프로젝트 진행 중 가장 암울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P30K 기체의 최종 조립이 완료되어 지상 시험에 들어갔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된 거예요. KAI 사천 공장에서 김철수 박사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이클 씨,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지상 엔진 테스트 중에 진동이 허용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으로 날아갔어요. 경납고에 도착해보니 분위기가 정말 무겁더군요. 완벽하게 조립된 P30K가 있었지만 모두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상호 정비사가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엔진 RPM이 1800을 넘어가면 기체 전체에 공진이 발생해요. 이 상태로는 절대 비행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40년 된 기체에 새로운 엔진과 시스템을 장착하면서 생긴 것이었어요. 새 엔진의 진동 패턴이 기존 기체 구조와 맞지 않아서 공진 현상이 일어난 거죠. 해결 방법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철수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엔진 마운트를 완전히 재설계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면 최소 6개월은 더 걸리고
더 큰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박민정 과장이 계산서를 보여줬는데 엔진 마운트 재설계와 추가 테스트 비용만 300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방위사업청에서 추가 예산을 승인해 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민정 과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당초 예산보다 200억 원이 초과된 상태거든요. 그때 정수연 씨가 더욱 암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8CPU 시스템도 문제가 있어요. 진동 때문에 전자장비 간 신호 동기화가 계속 어긋나고 있습니다. 저는 5년 전 브라질에서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도 마지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시스템 통합 문제가 발생했었거든요. 설마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팀 회의에서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몇몇 엔지니어들은 아예 포기하자는 의견까지 내놨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김철수 박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온 길을 생각해보세요. 천안함 희생자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사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또 실패할 것 같아. 브라질 때와 똑같은 상황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라가 위로해줬어요. 여보, 지금은 그때와 달라. 한국팀이 얼마나 뛰어난지 직접 봤잖아. 그들이 해결책을 찾을 거야. 하지만 쉽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부에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긴급 감사를 실시한다는 거였습니다. 감사팀이 사천 공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정말 살벌했어요. 2천억 원의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감사관이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애초 계획과 달리 예산이 크게 초과되고 일정도 지연되고 있는데 과연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철수 박사는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적 난관은 있지만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감사관들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어요. 한 명이 더 추궁했습니다. 만약 6개월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이상호 정비사가 나서서 말했어요. 40년간 비행기만 만져온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분명 해결 가능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감사는 일주일간 계속됐고 그동안 팀원들은 정말 힘들어했어요. 기술적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행정적 압박까지 받으니 이중고였거든요. 마지막 날 감사관이 최종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프로젝트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우나 팀의 기술력과 의지를 인정하여 3개월의 추가 기간을 부여한다. 3개월.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 기간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프로젝트는 완전히 중단될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팀 회식 자리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부담감에 짓눌려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철수 박사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불가능해 보였던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이번에도 해낼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맙시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수연 씨가 새벽 3시에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마이클 씨, 해결책을 찾았어요. 잠에서 깬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진동 문제 말인가요? 네. 엔진 마운트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능동형 진동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거든요. 정수연 씨의 목소리가 기쁨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사천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수연 씨는 밤새 작업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시스템이 핵심이에요. 그가 보여준 건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엔진의 진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반대 위상의 진동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었어요. 마치 소음 제거 헤드폰의 원리를 항공기에 적용한 거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연 씨가 자신만만하게 답했어요. 이미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했어요. 진동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김철수 박사도 새벽 일찍 나와서 상황을 점검했어요.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시스템 개발에 얼마나 걸릴까요? 기본 프로토타입은 이미 완성했어요. 정수연 씨가 작은 장치를 가리켰습니다. 이걸 실제 크기로 확대하는데 2주면 충분해요.
더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이 다른 문제도 해결해준다는 점이었어요. 진동이 줄어들면 전자장비 간 신호 간섭도 크게 개선될 거예요. 8CPU 시스템의 동기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죠. 이상호 정비사도 흥미를 보였습니다. 이런 기술은 다른 항공기에도 응용할 수 있겠네요. 정말 혁신적이야. 2주 후 실제 크기의 능동형 진동 제어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P30K에 장착하고 다시 지상 테스트를 실시했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진동 수준이 허용 기준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엔지니어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돌려도 기체는 거의 진동하지 않았어요. 김철수 박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비행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더 큰 놀라움은 전자 시스템에서 나타났습니다. 정수연 씨의 8CPU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 거예요. 진동 제거 덕분에 모든 장비가 정확히 동기화됐습니다. 정보 처리 속도가 목표치를 넘어섰어요. 기존 P30보다 12배 빠릅니다. 정수연 씨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첫 번째 비행 테스트 날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팀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활주로에 모였어요. P30K가 천천히 택시하며 이륙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륙 허가 요청합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관제탑에서 들려왔어요. 허가합니다. 안전한 비행 되세요. 드디어 P30K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20년간 사막에 버려졌던 고철이 최첨단 해상 초계기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어요. 1시간 후 기체가 돌아왔습니다. 조종사가 조종석에서 내리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완벽합니다. 진동은 전혀 없고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해요. 그 순간 모든 팀원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몇 달간의 절망과 좌절이 한순간에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김철수 박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마이클 씨,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의 격려가 큰 힘이 됐습니다. 김철수 박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 감동했습니다. 5년 전 브라질에서의 실패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공으로 승화되는 걸 보니 가슴이 벅찼거든요. 박민정 과장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방위사업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성공적인 비행 테스트 소식을 듣고 추가 예산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상호 정비사도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나머지 7대도 빨리 완성할 수 있겠어요.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겼으니까. 그날 밤 축하 파티에서 정수연 씨가 말했어요. 사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팀원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김철수 박사가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천안함 희생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력을 위해 건배. 모든 사람이 잔을 들었고 그 순간 저는 정말 소중한 팀의 일원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성공적인 첫 비행 후 2주가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신형 해상 초계기를 공개한 거예요.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첨단 사양으로 말이죠. CNN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중국이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한 신형 해상 초계기 KJ-2600을 공개했습니다. 탐지거리 400km, 동시 표적 추적 50개가 가능하다고. 즉시 김철수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사님, 중국 소식 보셨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네, 봤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따라오고 있네요.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벤치마킹했다는 의혹이었어요. 특히 다중 CPU 시스템이 우리와 거의 비슷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정확하죠. 워싱턴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펜타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아시아 지역 해상 감시 능력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작됐어요. 제임스 레이놀즈가 다시 엘삼을 찾아왔는데 이번엔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마이클, 중국이 이 속도로 발전하면 5년 후엔 우리 기술을 완전히 따라잡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레이놀즈의 대답이 놀라웠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더 확대해야 해.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 한국을 견제했던 미국이 이제는 중국 때문에 한국에 더 의존하게 된 거죠.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갑자기 한국에 P3 기술 협력을 제안해온 거예요. 일본은 P3C를 102대나 보유한 세계 최대 운영국이었거든요. 김철수 박사가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일본이 우리 능동형 진동 제어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자신들의 P3C 성능 개량에 적용하고 싶다고 하네요. 정수연 씨도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도 기술 협력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8CPU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갑자기 한국이 P3 기술의 핫스팟이 된 셈이었습니다. 노후기 개조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국제적인 기술 협력의 중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록히드 마틴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 최고 경영진이 직접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락히드 마틴 CEO가 다음 주에 KAI를 방문합니다. 레이놀즈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을 차세대 P8 프로그램의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기술 유출을 우려하며 한국을 견제했던 록히드 마틴이 이제는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상황이 된 거죠. 김철수 박사와 긴급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박사님, 록히드 마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기회이지만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해요. 김철수 박사의 신중한 대답이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기술 종속이 아니라 상호 발전이니까요.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을의 입장이 아니라 갑의 입장에서 협력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거죠. 일주일 후 록히드 마틴 CEO가 실제로 사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완성된 P3CK를 보고 나서 그의 첫 반응은 인크레더벌이었어요. 특히 능동형 진동 제어 시스템을 체험한 후에는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기술은 우리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정말 혁신적이네요. 8CPU 시스템 시연을 본 후에는 아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동시에 쉰개 표적을 실시간 추적하면서도 시스템 다운 없이 작동한다고요? 이건 차세대 기술이야. 그날 오후 정식 파트너십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차세대 해상 초계기 공동 개발에 나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조인식에서 록히드 마틴 CEO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진정한 파트너로 협력하고 싶습니다. 김철수 박사도 답사를 했어요. 우리도 미국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존중합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기술 종속에서 기술 협력으로, 갑을 관계에서 동반자 관계로의 변화 말이죠. 파티가 끝난 후 김철수 박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마이클 씨,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당신의 격려였다는 걸 잊지 않을게요. 정수연 씨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세계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호텔에서 사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정말 놀라운 하루였어. 한국이 이제 세계 항공기술의 중심에 서게 됐어. 당신도 그 변화의 일부였잖아. 사라의 따뜻한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2011년 12월, 드디어 8대의 P3CK가 모두 완성되어 최종 인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년 반에 걸친 대장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거예요. 사천 공장 경납고에 나란히 서 있는 8대의 P3CK를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0년간 모하비 사막에서 잠들어 있던 고철들이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 초계기로 다시 태어났어요. 김철수 박사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기체 수명은 완전한 제로 상태로 리셋됐고 앞으로 20년은 문제없이 운용할 수 있어요. 각 기체마다 특별한 이름도 붙였다고 하더군요. 천안함 희생자 46명을 기리는 의미에서 그분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했습니다. 이 기체들이 바다를 지킬 때마다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이상호 정비사의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해군에서도 조종사와 정비사들이 미리 와서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기존 P3C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라 새로 익혀야 할 게 많았거든요. 8CPU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네요. 한 조종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보 처리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정수연 씨가 직접 시스템 교육을 담당했는데 그의 설명을 듣는 해군 장교들의 표정이 정말 진지했어요. CPU 하나가 고장나도 즉시 백업이 작동하니까 안전성은 기존보다 10배 향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능동형 진동 제어 시스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장시간 비행에도 피로감이 훨씬 덜해요. 테스트 조종사가 만족스러워했어요. 최종 인수 시험도 모든 항목을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탐지거리 300km, 동시 표적 추적 30개, 12시간 연속 비행 능력 등 모든 성능이 목표치를 상회했어요. 해군 관계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결과를 보니 정말 놀랍네요. 이런 성능이면 우리 해역 방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인도식 하루 전,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천안함 유가족 대표들이 사천 공장을 찾아온 거예요. 김철수 박사가 직접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체를 보니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아이들이 다른 젊은이들을 지켜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여요. 그 순간 모든 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수호천사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인도식 당일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해군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의 치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김철수 박사도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외국 기술을 베낀 게 아니라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해상 초계기 기술 강국이 됐다고 자신합니다. 정수연 씨는 젊은 엔지니어 대표로 발언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저도 엘삼 대표로 축사를 했습니다. 한국팀의 열정과 기술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큰 발전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식이 끝난 후 첫 번째 P-30K가 포항기지를 향해 이륙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장엄했어요. 20년간 죽어있던 기체가 다시 생명을 얻어 하늘을 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이상호 정비사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40년 이 일 해오면서 이렇게 보람찬 적은 없었어요. 정말 꿈 같아요. 박민정 과장도 기뻐했습니다. 예산도 당초 계획보다 5% 절약했고 성능도 목표를 훨씬 상회했어요. 완벽한 성공 프로젝트가 됐네요. 그날 밤 마지막 회식 자리에서 김철수 박사가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을 위해 건배. 모든 사람이 잔을 들었고 그 순간 저는 정말 값진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팀과 함께한 이 여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2017년 3월 P-30K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미연합해상훈련 도중 러시아 해군의 잠수함이 한국 해역에 나타난 거예요. 새벽 3시 김철수 박사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 씨, 큰일이 벌어졌어요. 러시아 아쿨라급 원자력 잠수함이 우리 해역에 침입했습니다. 즉시 상황을 파악해봤어요. 러시아 잠수함이 동해상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감시하려다가 발각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잠수함이 최신형이라 탐지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기존 P-30로는 추적이 쉽지 않아요. 해군 작전 참모가 걱정스럽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P-30K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 바로 그때 P-30K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포항에서 긴급 출격한 P-30K가 300km 떨어진 거리에서 러시아 잠수함의 스노클을 탐지해낸 거예요. 이스라엘 레이더의 성능이 정말 뛰어나네요. 조종사가 흥분해서 무전을 쳤다고 했어요. 목표물 포착. 거리 295km, 방위 30도.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은 탐지되자마자 즉시 잠수해버렸거든요. 수중에서의 추적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었어요. 정수연 씨가 개발한 80PU 시스템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부위 30개를 동시에 관리하면서 실시간으로 잠수함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CPU 1번과 3번이 소나 신호 분석, 2번과 4번이 움직임 예측, 나머지는 전체 상황 통합 중. 전자전 장교의 보고가 들려왔다고 해요. 12시간이 지났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은 계속 도주를 시도했지만 P-30K는 놓치지 않았어요. 능동형 진동 제어 시스템 덕분에 장시간 비행에도 승무원들의 피로가 거의 없었거든요. 믿을 수 없어요. 미군 연락장교가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밀한 추적은 P-8 포세이돈도 힘들 텐데. 24시간째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이 필사적으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P-30K는 끈질기게 따라붙었어요. 김철수 박사도 작전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체가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48시간째, 드디어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이 배터리 충전을 위해 스노클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목표물 부상 중. P-30K 조종사의 흥분된 음성이 들려왔어요. 스노클 확인. 완전 포착. 그 순간 러시아 잠수함 지휘관도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잠수함이 완전히 부상했어요. 70시간 3분. 추적 성공. 작전센터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계 해군 역사상 손꼽힐 만한 장시간 추적 기록이었어요. CNN과 BBC 등 외신들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의 P-30K가 러시아 최신 원자력 잠수함을 70시간 추적해 항복시켰다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러시아 국방부도 공식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대잠 능력이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인정하는 내용이었어요.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P-30K의 성능을 과소평가했었다. 이제 한국을 아시아 최고의 대잠 전력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발언을 했어요. 가장 놀란 건 록히드 마틴이었습니다. 제임스 레이놀즈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이클,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 P8도 이런 성과는 못 냈을 텐데. 일본 해상자위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102대의 P-30을 보유한 자신들보다 한국의 16대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 거니까요. 즉시 한국과 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본 내부에서 나왔다고 해요. 중국도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신형 초계기보다 한국이 더 앞서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그날 밤 김철수 박사와 축하 통화를 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만든 기체가 이런 역사를 쓰다니. 마이클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김철수 박사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정수연 씨도 기뻐했습니다. 80PU 시스템이 70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오류 없이 작동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 사건으로 P-30K는 단순한 개조기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 초계기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러시아 잠수함 추적 성공 이후 전 세계에서 한국의 P-30K 기술 협력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다가왔어요. 2018년 초 한국 정부가 차세대 해상 초계기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P-30K 16대로는 한국의 광활한 해역을 완전히 커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어요. 김철수 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 씨,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정부에서 차기 해상 초계기 사업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데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P-30K를 추가로 제작하는 방안. 둘째, 완전히 새로운 국산 해상 초계기를 개발하는 방안. 셋째, P8 포세이돈 같은 최신 외국 기종을 도입하는 방안이었어요. 어떤 선택이 최선일까요? 김철수 박사가 고민스러워했어요. 각각 장단점이 뚜렷했거든요. P-30K 추가 제작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이미 검증된 기술이고 비용도 저렴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40년 된 플랫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어요. 국산 신형기 개발은 가장 야심찬 선택이었습니다. 완전히 우리 기술로 만든다면 기술 독립성은 확보할 수 있겠지만 개발 기간과 비용이 엄청날 거였어요. P8 도입은 가장 현실적인 방안 같았어요. 이미 완성된 최신 기술을 바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술 종속과 높은 도입 비용이 문제였죠. 며칠 후 정부에서 놀라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P8 포세이돈 6대를 도입하되 한국 기업이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한국형 시스템을 탑재한다는 것이었어요. 김철수 박사가 흥미로운 배경을 설명해줬어요. P-30K의 성공이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충분한 기술력을 입증했으니 이제 P8에도 우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록히드 마틴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레이놀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이클, 정말 역사적인 결정이야. 한국의 80PU 시스템을 P8에 적용하는 세계 최초 사례가 될 거야. 하지만 저에게는 더 개인적인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에서 한국 프로젝트 총괄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마이클, 당신이 가장 적임자야. 록히드 마틴 아시아 담당 부사장이 말했어요. 한국 팀과의 신뢰관계도 있고 기술적 이해도도 높으니까.
아내 사라와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큰 기회야. 하지만 몇 년간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해야 할 거야. 사라가 웃으며 답했어요.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알겠어. 한국팀과 일할 때가 가장 즐거워 보이더라. 도전해봐. 결심을 굳히고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5년 전 브라질에서의 실패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성공으로 승화될 기회였어요. 새로운 역할의 첫 업무는 피팔의 한국 기술을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수연 씨가 이끄는 팀과 함께 8CPU 시스템을 피팔 플랫폼에 맞게 개조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마이클 씨, 피팔은 P3보다 훨씬 복잡해요. 정수연 씨가 설계도를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 시스템의 장점이 더 부각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통합 테스트는 시애틀 보잉 공장에서 진행됐습니다. 한국팀이 개발한 시스템이 피팔에 장착되는 순간을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한국산 CPU가 미국 최신 초계기에 들어가다니. 이상호 정비사도 감탄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테스트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피팔의 원래 성능도 우수했지만 한국의 8CPU 시스템이 더해지니 정보 처리 능력이 30% 향상됐어요. 보잉 엔지니어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성능 향상은 예상 못했는데. 정말 혁신적이네요. 그날 밤 김철수 박사와 축하 만찬을 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정말 멀리 왔네요. P30K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P8까지. 마이클 씨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김철수 박사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당신의 용기와 신뢰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정수연 씨도 기뻐했습니다. 이제 우리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5년 전의 실패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2019년 P8 포세이돈의 한국 기술이 통합된 첫 번째 기체가 완성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선 진정한 융합의 결과물이었어요. 시애틀에서 열린 첫 비행 시연에는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미국, 한국은 물론 일본, 호주, 인도, 영국 등에서 온 전문가들이 이 역사적 순간을 지켜봤어요. P8K 시리즈의 첫 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종사의 음성이 관제탑에서 들려왔어요. K는 코리어의 의미였습니다. 한국 기술이 들어간 특별한 버전이라는 뜻이죠. 김철수 박사와 제가 나란히 서서 이륙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8년 전 모하비 사막에서 고철을 고르던 때가 생각나네요. 제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그때 마이클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김철수 박사도 감동해했어요. 2시간 후 기체가 돌아왔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한국의 8CPU 시스템이 P8의 성능을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린 거였습니다. 동시 표적 추적 개수가 80개를 넘었습니다. 시험 조종사가 흥분해서 보고했어요. 기존 P8보다 60% 향상된 성능이에요. 더 놀라운 건 시스템 안정성이었습니다. 전 비행 구간에서 단 한 번의 오류도 없었어요. 8CPU 시스템의 백업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보잉 CEO가 직접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글로벌 협력의 모범 사례입니다. 한국의 혁신 기술과 미국의 플랫폼이 만나 세계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일본 해상자위대 관계자도 놀라워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었네요. 그날 저녁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정수연 씨가 소감을 발표했어요. 8년 전 P30K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꿈도 못 꿨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이상호 정비사도 감개무량해했어요. 40년 항공기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찬 순간이에요.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다니.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천안함 유가족 대표가 특별히 초청되어 왔던 거예요. 아들이 지켜주려 했던 바다를 이제 이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겠네요. 한 어머니가 P8K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말씀에 모든 참석자가 숙연해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수호천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몇 달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호주가 자국의 P8에도 한국 시스템 도입을 결정한 거예요. 이어서 인도, 영국, 노르웨이까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해상 초계기 기술의 글로벌 허브가 됐네요. 록히드 마틴 임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김철수 박사에게서 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이클 씨, KAI에서 차세대 해상 초계기 독자 개발을 결정했어요. P3CK와 P8K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완전한 국산 초계기를 만들겠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발전이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외국 기술에 의존했던 한국이 이제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나선 거니까요. 프로젝트 이름은 KSX Carrier Surveillance X로 정했어요. 정수연 씨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어요. 2025년 첫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제게도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KSX 프로젝트의 국제자문위원을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마이클 씨, 이 프로젝트에도 함께 해주세요. 김철수 박사가 간청했어요. 당신 없이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저는 주저없이 승낙했습니다. 한국팀과 함께한 여정이 저에게는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사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한국이 이제 완전히 독립적인 기술 강국이 됐어. 당신도 그 변화의 중요한 일부였잖아. 사라의 따뜻한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브라질에서의 실패가 결국 이런 성공으로 이어진 거네. 정말 그랬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된 셈이었어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한국의 해상 초계기 기술은 오히려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무인 잠수함을 대량 배치하면서 새로운 위협이 등장한 거예요. 마이클 씨, 긴급 상황이에요. 김철수 박사의 전화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무인 잠수함 대응을 위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해졌습니다. 정수연 씨가 개발한 AI 기반 탐지 시스템이 빛을 발했습니다. 8CPU 시스템에 인공지능 칩을 추가해서 무인 잠수함의 움직임 패턴을 실시간 학습하는 혁신적 기술이었어요. 기존 방식보다 탐지 성공률이 300% 향상됐어요. 정수연 씨가 자신감 있게 설명했어요. 무인 잠수함의 다음 위치까지 예측 가능합니다. 미국도 이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펜타곤에서 모든 P8에 한국 AI 시스템 적용을 요청해온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한국의 입장이 완전히 달랐어요. 단순한 기술 이전은 안 됩니다. 김철수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공동 개발과 기술 공유가 전제돼야 해요. 결국 획기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미 공동 차세대 해상 감시 시스템 개발, 그것도 한국이 핵심 AI 기술을 주도하는 조건으로 말이에요.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서도 협력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NATO는 러시아 무인 잠수함 대응을, ASEAN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기술을 원했어요. 이제 한국이 기술 제공자가 됐네요. 김철수 박사가 협정서에 사인하며 말했어요. TIMEG는 올해의 기술 혁신으로 한국의 AI 해상 감시 시스템을 선정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며 저는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10년 전 모하비 사막에서 고철을 고르던 한국팀이 이제는 세계 기술을 선도하는 존재가 된 거니까요. 2021년 인도양 해적 사건은 한국 기술의 진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이 첨단 제밍 장비로 무장하고 대형 컨테이너선을 납치했는데 기존 탐지 시스템이 모두 무력화된 상황이었어요. 다국적 해군이 우리 P8K의 지원을 요청했어요. 김철수 박사의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P8K가 청해부대와 함께 출동했습니다. AI 시스템이 해적들의 제밍을 뚫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내는데 성공했어요. 24시간 만에 모든 해적선을 포착했습니다. 작전 성공 소식이 전해졌어요. 인질들이 무사히 구출되면서 전 세계 언론이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유럽 각국에서 앞다퉈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요청해왔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이 동시에 협력 제안을 보내왔습니다. ASEAN 국가들도 연합해서 한국의 해상 감시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어요. 중국의 해상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었습니다. 정말 격세지감이네요. 정수연 씨가 감탄했어요.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미국도 한국을 더 이상 기술 지원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어요. 아시아 지역 안보에서 한국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게 워싱턴의 새로운 판단이었습니다. 천안함 추도식에서 해군 참모 총장이 다짐했어요.
이제 우리 바다는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유가족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들이 지키려 했던 바다를 이제는 최고의 기술로 지킬 수 있게 됐네요. 스웨덴이 자국 차세대 해상 초계기에 한국 기술을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유럽에서도 한국 기술이 공식 인정받게 됐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진정한 협력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러시아에서 기술 협력을 요청해왔어요. 2017년 70시간 추적당했던 바로 그 러시아가 이제는 한국 기술을 원한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했지만 러시아조차 한국 기술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미였어요. 중국도 태도를 바꿔 한중 해상안전협력을 공식 제안했고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P3C 102대를 모두 한국식 시스템으로 개조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네요. 이상호 정비사가 감탄했어요. 우리 기술이 일본 전체를 바꾸다니. 미국은 한국을 아시아 해상 감시 시스템의 중심 허브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어요. 앞으로 아시아 모든 해상 정보가 한국을 거쳐 통합 관리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천안함 생존자들의 KAI 방문이었어요. 이제 정말 마음이 놓여요. 이런 기술이 있다면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해 가을 전 세계 해상 초계기 관련 인사들이 한국에 모이는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30개국 전문가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기 위해 모였어요. 1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네요. 김철수 박사가 개회사에서 소감을 밝혔어요. 이제 한국이 세계 해상 안보 기술을 선도합니다. 참가국들이 한국 기술 표준을 국제 표준으로 채택하자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오늘이야말로 진정한 기술 독립의 날이었습니다. 김철수 박사가 특별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KAI 해상 초계기 연구소를 마이컬 탐프선 국제협력센터로 명명하겠습니다. 모든 참석자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2023년 제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KAI에서 국제사업부 사장을 맡아달라는 정식 제안을 받은 거예요. 아내 사라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생각해봐. 한국팀과 함께 일할 때였잖아. 그게 답이야. 결심을 굳히고 한국으로 완전 이주했습니다. 새로운 역할의 첫 번째 임무는 KSX 캐리어 서베일런스 X 프로젝트의 국제화였어요. 한국 독자 개발 해상 초계기를 세계에 선보이는 일이었습니다. P3CK와 P8K에서 쌓은 모든 노하우가 집약된 완전 신설계 항공기예요. 정수연 연구소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세계 최초로 AI가 완전 통합된 해상 초계기입니다. 첫 번째 수출 계약은 브라질에서 성사됐습니다. 13년 전 제가 실패했던 바로 그 나라에서 KSX 6대 구매를 결정한 거예요. 13년 전 실패는 한국 기술이 완성되기를 기다린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폴란드, 터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어요. KSX가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천안함 13주기 추도식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KSX 1호기에 천안함의 정신이라는 이름이 붙고 46명의 이름이 모두 새겨진 명판이 장착됐습니다. 아들들이 지키려 했던 바다가 이제는 세계 최고 기술로 보호받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유가족 대표의 말씀에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정수연 연구소장이 IEE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AI 해상 감시 시스템으로 세계 최고 기술상을 수상이라는 뉴스가 전 세계에 보도됐어요. 아내 사라도 한국 이주를 결심했고 딸 에밀리는 항공공학을 전공하기로 했어요. 아빠가 만든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2024년 KAI 사천 공장에서 P3CK 프로젝트 15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경납고에는 14년 전 모하비 사막에서 시작된 여정의 상징인 P3CK 1호기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김철수 부사장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천안함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이 특별히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기체들 덕분에 우리 바다가 안전해졌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KSX 1호기의 첫 공개도 있었습니다. 탐지거리 500km, 동시 표적 추적 100개의 완전 자동 AI 분석 시스템을 탑재한 미래형 항공기였어요.
P30K 기적의 역사관이 개관됐습니다. 2010년 모하비 사막 고철부터 2017년 러시아 잠수함 70시간 추적, 그리고 글로벌 기술 협력까지 15년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전시관 출구의 명예의 벽에는 프로젝트 기여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이클 톰슨 한국 해상 초계기 기술 발전의 동반자라고 적힌 제 이름을 보는 순간 정말 벅찼어요. 저녁 만찬에서 제가 축사를 했습니다. 15년 전 한국팀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에 감동받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마이클 사장님이 없었다면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일들입니다. 김철수 부사장이 답사했어요. 당신의 용기와 신뢰가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모든 참석자가 함께 천안함의 정신을 재창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나더군요. 그날 밤 사라와 함께 한강을 산책했습니다.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아.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행복해. 하늘을 올려다보니 P30K 한 대가 야간 초계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모하비 사막의 고철이 이제는 한국의 하늘과 바다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된 거예요. 그 기적의 일부가 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